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지 고민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수많은 고민들 중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했을까라고 지금까지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 들려드릴 얘기는 제가 겪은 사연이에요. 항상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라고 늘 후회만 해왔는데 지금 들려드릴 얘기는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죠. 저는 대학교 CC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6년의 열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처음 연애를 할 때는 너무 순수했던 마음으로 오로지 저만 좋아해준다는 믿음 하나로 연애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대학교 때 과제는 물론 제가 아프다면 수업 시간에도 나가서 약을 사오곤 했었죠. 모든 친구들이 제가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두루두루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성민이는 널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어쩜 저렇게 헌신적이야? 네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약소로 가는 것 좀 봐. 성민이가 다정하긴 하지. 나도 그런 면 보고 만나는 거니까 뭐. 나도 성민이한테 잘할 거고. 무조건적인 건 없으니까. 부러운 기집애. 얼굴도 잘생겨. 너만 바라봐. 너 진짜 여한이 없겠다. 어찌됐건 이러다 학교 1호 커플이 결혼까지 할 것 같아. 그렇게 대학교 시절은 저에게 꽃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갈 때쯤 저희에겐 조기 취업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경영학과를 나온 남자친구와 저로서는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인턴 생활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레는 일이었죠. 하지만 성적 때문에 학과에서 유일하게 제가 먼저 조기 취업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직장인 남자친구는 취준생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희에게도 살짝의 균열이 생겼지만 학교 다니는 4년 내내 남자친구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지라 저도 열심히 취준생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잘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때가 좋았던 건지 조기 취업한 회사에 인턴 자리로 들어간 곳에서 정직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남들은 취업하기 힘들어서 이리저리 스펙 쌓기 바빴지만 시기를 잘 타서 저는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물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필요한 자격증이나 스펙은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해도 충분했고요. 학교에서 남자친구를 매일 만났다면 지금은 저희 회사 일과 남자친구의 취업 문제로 만나는 횟수가 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저에게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취준생은 힘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며 다 맞춰줬어요. 학교 다닐 때 잘해줬던 것을 생각하며 지금은 내가 힘이 되어줘야겠다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대학 시절 연애 때와는 너무 달랐어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지만 공부가 힘들어서 그러겠거니 했었죠. 너 요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안 좋아? 아니면 공부가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오늘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자. 아, 됐어. 내가 사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먹으러 가냐? 돈 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 미안. 말이 심했지? 너 왜 이렇게 예민해? 공부가 잘 안 풀리는 거야?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힘들면 나한테 얘기하고 풀어. 아, 진짜 미안하다. 요새 내가 왜 이러는지. 주변에 하나둘씩 취업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나도 모르게 좀 예민한가 봐. 아니야, 괜찮으니까 힘든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취업 준비가 힘들긴 하지. 내가 우리 회사 공고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줄게. 그리고 회사에서 선호하는 것들도 내가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가져다 줄게. 힘내. 우울해하지 말고. 아, 진짜 고마워. 힘내야지. 나도 모르게 조급해진 거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야. 네가 힘이 돼줘서 너무 좋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취업 준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는 거라곤 회사들의 인재상 필요한 스펙들을 포트폴리오에 정리해서 건네주는 것뿐이었네요. 물질적으로도 남자친구는 취업준비생이었기에 데이트 비용은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도 문제되진 않았어요. 지금은 제가 벌고 있고 남자친구는 학생이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취업 준비가 길어질수록 남자친구는 더 예민해져만 갔어요. 한 번은 회사에 회식을 하는데 남자친구의 전화를 못 받은 날이 있었죠. 너 장난하냐 지금? 내 전화 왜 안 받아? 뭐 했어 어디서? 너도 나 무시하는 거지 지금? 너 일한다고 뭐 유세 떠는 거야? 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회식한다고 아까 문자 했잖아. 회식을 하다 보면 전화 못 받고 늦어질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래? 지금 네 말은 내가 직장인이 아니니까 널 이해 못한다고 하는 거잖아. 안 그래? 너까지 나 지금 무시하냐고. 아 진짜 열받아. 너 진짜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있구나. 너 지금 한 말 진짜 별로야, 알아? 내가 알던 김성민 맞아? 요즘엔 진짜 낯설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결국은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세게 나갔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다시 저에게 사과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요. 미안해. 진짜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용서해줘. 다신 안 그럴게. 진짜 열심히 할게. 아니야,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힘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아? 너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데 좀 더 생각해봐. 전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쉼을 권했죠. 아무래도 취업 준비만 2년을 하다 보니 자격지심도 있고 피폐해진 것도 있어서였어요. 남자친구는 일주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결정한다고 하더군요. 전 그렇게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며 일을 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일주일이 지나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노선을 틀었다고 말을 했어요. 취업을 당장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남자친구 성격이 변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은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이러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말이죠. 나 공무원 준비해보려고. 어차피 취업해도 당장은 좋지만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직장인 공무원 할까봐. 뭐? 갑자기 공무원? 뭐 되기만 한다면 좋긴 한데 하던 공부랑 좀 다르지 않아? 그럼 몇 년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1년이야. 딱 1년 안에 승부 볼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붙을게. 한 번만 더 믿어줘. 그리고 나 공무원 붙으면 결혼하자. 남자친구가 딱 1년만 공무원 준비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말릴 수도 없었고 워낙 결의에 차 있는 듯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가 공부만 하는 동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에서 성과를 많이 내어 최연소 대리라는 직급을 달게 되었죠. 축하를 받고 싶었지만 남자친구가 지금은 예민한 시기이니 당연한 축하조차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남자친구의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취준생 때와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죠.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제가 뒷바라지하고 있는 것을 예비 시어머니께서 아셨기 때문에 저에게 한없이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도 남자친구가 시험에 합격해서 결혼을 한다면 결혼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유, 우리 채린이 덕분에 성민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채린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빨리 시험에 합격해서 결혼하면 좋은데. 좀만 기다려, 채린아. 아마 우리 성민이는 꼭 해낼 거다. 너도 우리 성민이 믿지? 난 잘할 거라고 믿어. 그럼요. 성민이 잘할 거예요. 요즘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도 보면 성적이 꽤 잘 나오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아유, 우리 채린이가 있어서 그래. 옆에서 얼마나 힘이 되겠니? 성민이가 너라면 껌뻑 죽잖아. 그런 네가 힘이 돼줘서 그래. 아니에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거 성민이 고시원에다 가져다 주면 되죠? 반찬 많이 하셨네요. 전 가끔 어머님이 해다 주신 반찬도 남자친구 고시원에 날라주기도 하였죠. 뭐 제 반찬도 해주셨으니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취준생 남자친구에게 본격적으로 고시생 남자친구를 뒷바라지하는 여자친구가 되었죠. 저도 일 욕심이 많았던지라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회사 일에 더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약속했던 1년이 지나고 남자친구는 대견스럽게 공무원에 합격하는 기쁨을 잃었어요. 9급 공무원이었지만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안정감에 저희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2년의 취업 준비, 그리고 1년의 고시 생활 끝에 남자친구는 9급 공무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의 파란만장했던 연애는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 채린아. 이제 우리 결혼 준비하자. 내가 진짜 잘할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기다려왔던 고백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년의 긴 공백 기간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싶었죠. 결혼을 약속하고 본격적으로 남자친구는 출근을 하였고 저도 늘 반복되는 똑같은 회사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저도 직장인이고 남자친구도 직장인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공무원이 되고서 조금 변한 것 같았어요. 오히려 취업을 하고 나니 씀씀이도 커지고 본인이 생각했던 직무가 아니었는지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고생 끝에 취업을 했으니 실망감이 큰가 보다고 생각하며 애써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실망할 것 같았거든요. 아, 피곤해. 네가 공무원 사이를 몰라서 그래. 일반 회사랑은 달라요. 계급 사이가 얼마나 투철한지 아무나 못할 것 같다니까. 아, 그 정도야? 그러게 너 힘들겠다. 회사원도 안 힘든 건 아니지만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공무원 사이가 답답할 것 같긴 해. 고생한다. 너라면 절대 못할걸? 근데 나랑 완전 적성이 진짜 안 맞아. 난 좀 큰 돈 만지고 싶은데. 아참, 엄마가 주말에 집에 오라는데 어때? 아, 괜찮아. 주말에 그러면 어머님네 찾아뵐까?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다. 너 시험 붙고 한참 지나서까지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 근데 쏙 안 맞아. 그냥 평생 직장이니까 하긴 하는 건데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귀에 딱지 않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아휴, 힘들겠네. 그래도 네가 부러워. 연금도 나오고 말 그대로 철밥통 아니겠어? 1년 만에 붙다니 진짜 대단해, 내 남자친구. 너 나 몰라? 한다면 하는 애잖아. 취업이 워낙 요새 어려우니까 그렇지. 뭐 이런 거야 껌이지.
다른 거 다 잘하잖아, 나. 약간 허세 아닌 허세가 가득한 남자친구였지만 취직해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귀엽기도 하였죠. 그래, 마음껏 누려라 했네요. 그리고 그 주말 예비 시어머님이 밥 한번 먹자 해서 예비 시댁을 방문한 날이었어요. 그날 많은 걸 보고 느낀 날이었죠. 아이고, 채린이 왔니? 넌 어쩜 연락 한 번을 먼저 안 하니? 꼭 내가 먼저 해야 되지? 일단 앉거라. 배고플 텐데. 무언가 말에 뼈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단 한 번도 저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지만 갑자기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요새 일도 많고 성민이도 바쁘고 저희도 자주 못 만났거든요. 앞으로 연락 자주 드릴게요. 그래. 아니, 우리 성민이가 공무원이 됐잖아. 내가 어디 가서 다 자랑하면 아주 아줌마들이 난리야. 우리 성민이 대단하다고. 요새는 그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 안 그러냐? 취업이야 개나 소나 아무데나 다 하는 거. 공무원이 얼마나 대단해? 아, 그렇죠. 성민이 대단하죠. 1년 만에 시험에 붙고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요새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럼 아주 살맛나. 아니, 어제는 찜질방에 갔는데 우리 성민이 중매자리 들어온 거 있지? 아유, 선생이라나 뭐라나. 순간 중매라는 말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이야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톤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네? 중매요? 아, 성민이 인기 많네요. 아니, 공무원 되어서 동네에서 인기 스타 된 거 아니에요? 곤란한데. 억지로 어머님께 장단 맞춰 웃어 보였지만 기분은 너무 나빴습니다. 아들이나 엄마나 공무원에 아주 심취해 있었구나 생각했죠. 아유, 근데 내가 뭐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는 했지 뭐. 참 아까운 자리였는데 말이야. 성민이가 인물도 좋잖니. 아휴, 엄마 그만해. 뭘 또? 하긴 아니. 동사무소에서도 여직원들이 좀 내 의식 가는 것 같단 말이지. 취업하니 확 달라. 두 모자가 쌍으로 제 속을 긁어 놓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렇다 치고 남자친구마저 저런 식으로 얘기하니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어졌죠. 꾸역꾸역 집에 간다는 말을 참으며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 남자친구와 대판 싸웠어요. 오늘 있던 언행에 대해 불쾌하다고 말했죠. 오늘 뭐야? 너희 어머님이랑 너랑 아니 사람 앉혀놓고 중매가 어쨌느니 여직원들이 어쨌느니 나 왜 초대한 거야? 일부러 들으라고? 아니 뭘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 그냥 엄마는 좋아서 그런 건데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했잖아. 아,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예민해? 아니 태도에 문제 아니야? 사람 앉혀놓고 너 우리 엄마가 너 취준생 때 앉혀놓고 채린이 선 들어왔느니 하면 좋아? 그거랑 이거랑 같냐? 하여튼 예민해서 뭐 기분 나빴다니까. 일단 사과는 하는데 너도 예민한 거 좀 고쳐. 그거 사람 되게 피곤해.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계속되면 싸움이 될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속했던 결혼 준비를 해나갔죠. 결혼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상견례를 진행하면서 또 한 번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님께 실망을 크게 했었고요. 아유, 그래도 우리 성민이가 이렇게 시험에 떡하니 합격해서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오니 얼마나 든든한지 사도는 좋으시겠어요. 아유, 그럼요. 내가 우리 아들 좋은 선자리
다 마다하고 재린이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뭐 의리가 있으니까. 네? 성민이가 인물도 좋고 아무래도 훤칠하니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긴 하죠. 그래도 우리 채린이도 뭐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걸요. 어머, 여자는 나이 들면 그래도 끝이더라고요. 남자는 나이 들면 중년의 멋이라는 게 있는데 여자는 또 아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말이 없으셨죠. 아니, 참으셨어요. 좋은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면 혹시나 딸의 결혼에 지장이 될까 화를 참는 게 보였습니다. 예단 목록 정해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성민이랑 채린이가 좋은 날로 정해서 하는 걸로 할까요? 아유, 목록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제가 아무래도 생각해 봤는데 우리 성민이는 국민 사위잖아요. 남들 다 원하는 공무원. 그래서 아무래도 예단은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사돈, 제가 성민이 통해서 목록을 짜고 전달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신중해야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네 형편도 평범했고 저희 결혼에 뭐 하나 보태주시지 못할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가지고 장사하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딱 그 짝이었죠. 그리고 상견례가 끝이 나고 애써 엄마는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제가 다 죄송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성민이네가 원래 안 그러는데 취업 되게 오랜만에 했잖아. 그래서 들떠서 그래. 그냥 엄마가 이해해줘. 뭐 계속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해야지 어떡하겠니? 참나. 구급 공무원 그게 뭐라고? 쥐꼬리만한 월급에. 기가 막혀서 내가 진짜. 너랑 성민이랑 그동안 만나온 살만 아니면 당장 헤어지라고 했어. 그 사돈될 자리가 영 아니다. 결혼하고까지 그러면 진짜 피곤한데 어쩐다니? 아니야. 그래도 따로 만날 땐 되게 잘해주셔. 그러니까 엄마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마. 그리고 성민이 성품 알잖아. 그렇게 엄마 기분을 풀어드리고 저희는 본격 결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대학교 시절처럼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어느덧 제가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하였어요. 대리로 승진했을 때는 남자친구가 한참 취업 준비 중이어서 말은 못했지만 이번엔 남편에게 축하받고 싶었어요. 자기야, 나 과장으로 승진했어. 최연소 과장이래. 우리 오늘 일 끝나고 파티할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 축하해. 그래, 일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너 좋아하는 파스타집 내가 예약해 놓을게. 끝나고 거기로 와. 그렇게 일이 끝나고 오랜만에 데이트를 할 생각에 설레어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역시나 먼저 와 있는 남편이었고요. 오래 기다렸어? 일이 생각보다 많아서 배고프지? 얼른 밥 먹자. 그래도 이제 가장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요새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나? 어느 정도 진급하고 퇴사하는 거지. 너무 회사에 몸 바치지 마. 어차피 퇴사할 건데.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여기 평생 직장처럼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래도 잘 다니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공무원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기야. 아무리 몸 바쳐 일해도 나중에 명예퇴직 이런 거 권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살살해. 남편은 공무원이 아닌 이상 비전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본인 취준생일 때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그랬으면서 지금은 공무원이 됐다고
회사를 무시하는 격이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보니 저와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 매번 다툼이 되기도 했어요. 매일같이 새로 산 옷에 구두에 핸드폰도 왜 이렇게 자주 바꾸는지 제가 벌이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집안 문제에 관련된 돈은 제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생활비며 식비 말이죠. 처음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지 라는 개념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은 버는 족족 본인 꾸미는데 돈을 쓰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무리한 지출을 하면서부터 다툼이 되었죠.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자기 저축 안 해? 너 왜 어떻게 되려고 그래? 집 대출금에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살아? 돈 아무리 모아봐.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도 1년이면 1200이야. 10년이 돼야 1억이 넘어. 그걸로 집을 살 수 있냐? 지금처럼 너도 아등마등 하지 말고 살아. 그냥 우리끼리 벌어서 쓰고 싶은 거 쓰고 여유롭게 살자 이 말이야. 뭘 그렇게 아둥대? 뭐? 당신 이 집 대출금은? 그리고 돈 그렇게 펑펑 쓰다가 나중에 큰일 생길 때 어떻게 할래? 자기 이제 혼자 아니잖아. 남편의 대답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내 남편이 욜로족이었다니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나중에 연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아이도 낳아야 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세상을 그때그때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니요.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다 코인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두 푼으로 큰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그 잘난 공무원도 그만두었죠.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전업으로 투자를 할 거다라며 저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무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월급쟁이는 비전도 없고 돈을 모아도 집도 못 산다더니 남자친구는 얼마 안 되는 퇴직금마저 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수익이 나왔어요. 남편은 기세 등등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얼마나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냐며 또다시 아들을 치켜 세우기 바빴어요. 전 속으로 말이 좋아야 전업 투자지. 백수나 따로 없는 남편이 한심했네요. 공무원은 나랑 안 맞아. 박봉해, 민원해. 평생 이거 할 생각하니까 숨이 막히는데 어떻게 직장을 다녀? 난 큰돈을 만져야 해. 다들 그러고 살아. 어떻게 내 적성에 딱 맞춰서 일을 해? 다들 돈 벌려고 사는 거지. 나도 집에서 마냥 놀고 싶어. 그게 내 꿈이야. 너랑은 다르지. 너는 회사원이 잘 맞잖아. 나는 사업이나 투자 쪽이 잘 맞는다니까. 나만 믿어봐, 진짜. 돈방석에 앉게 해줄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코인으로 부자 되는 사람은 소수야, 성민아. 정신 차려. 그럼 이 세상에 부자들만 있어야지, 안 그래? 그렇게 5, 6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매일 집에서 코인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마저도 풀리지 않는 것 같았죠. 언제까지 취직 안 할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만 해야 하니? 너 이대로 집에 눌러 앉을 거야? 지친다 진짜. 아이씨, 좀만 기다리라니까. 코인은 한 번 터지면 대박이야. 너도 봤잖아. 우리 대박 한 번 났었잖아. 너 날 수 있다고. 그 대박 이미 네가 쪽박으로 까먹은 거 생각 안 나? 진짜 이번 연도 안에 승부 봐. 다시 취직을 하던 뭐라도 나가서 하란 말이야. 저는 남편과 반대로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사장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았어요. 저는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고 남편은 까먹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고 지쳐갈 때쯤 저희 회사에서 유럽 투어 일정 출장이 잡혔어요. 동반 2인까지 가능하길래 저희 친정엄마, 남편, 시어머니 모시고
사이 회복 겸 갔다 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취직 설득을 위해 여행 가서 기분 좋을 때 설득해보자 싶기도 했고요. 좋은 곳에 가면 좋은 생각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저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죠. 여보, 회사에서 유럽 출장 잡혔는데 하루만 일하면 되고 나머진 자유 일정인데 우리 양가 어머님들 모시고 여행 갔다 올까? 오, 공짜야? 그럼 가야지. 가뜩이나 집에서 스트레스 쌓였는데. 근데 넷이 갈 수 있어? 보통 동반 1인이나 2인 아니었어? 그래서 한 명은 추가해야 하는데 뭐 그래도 이왕이면 같이 가는 게 좋으니까 추가해서 가면 되지. 넷이 다녀오자. 아, 굳이 추가해서 가야 해? 너랑 나랑 엄마랑 셋이 가면 안 돼? 장모님은 다음에 또 모시고 가면 되잖아. 뭐? 아니 그럼 우리 엄마는 모시고 가지 말자는 거야? 그럼 어머님을 빼고 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 넌 꼭 좋은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좋은 마음이 안 먹어져. 요즘 어머님이랑도 그렇고 너랑도 그렇고 해서 기분 전환 겸 갔다 오려고 한 건데 참나. 아, 미안해. 알겠어. 내가 경솔했어. 미안. 그럼 넷이 다녀오자. 근데 뭐 입고 가지? 일정 언제라고?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그렇게 저희는 넷이 유럽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 유럽에 가는 어머니와 엄마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행 가는 내내 어머님은 계속 저와 저희 엄마에게 안 해도 될 말을 하였어요. 꼭 남편이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우리를 여행시켜 주는 것처럼 구셨죠. 아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언행 자체가 문제가 되셨어요. 아니, 사돈. 얼마나 좋으셔요. 우리 성민이 덕에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시고 원래 우리 셋만 가는 건데 사돈도 껴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위 잘 둔 덕에 이런 호사를 누리시네. 인물이 빠지나 성격이 흠이 있나. 재린이 얼마나 시집 잘 왔어요. 애가 가정적이고. 그러게요. 저까지 이런 구경을 다 시켜주고. 아유, 너무 좋네요. 절경도 그렇고. 아유, 풍경 멋있다. 전 시어머니 말이 매우 거슬렸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 있는 거 기라도 살려주고 싶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죠. 저희 엄마는 제가 시켜주는 여행인 걸 아셨지만 매번 집에만 있는 사이 혹여나 기죽을까 어머님의 장단에 맞춰주었어요. 그런 엄마의 마음은 모른 채 어머니와 남편은 자꾸 엄마를 무시하였습니다. 꼭 여행의 불청객 마냥 엄마를 대했죠.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시키는데 두 모자가 저희 엄마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난 이거 양고기로 할까? 뭐가 맛있으려나? 이런 데는 처음 와봐가지고 뭘 골라야 하지? 재린아, 뭐가 맛있니? 어머, 사돈, 양고기는 너무 비싸다. 우리 아들 힘들게 돈 버는데 눈치가 좀 있으셔야지. 남의 아들 덕에 아주 인생 편네요. 네? 아니 사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딸도 나가서 힘들게 벌고 있는데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장모님. 이 돈 벌려면 저 앉아서 진짜 얼마나 클릭해야 하는데 그냥 닭고기로 통일하죠. 엄마도 괜찮지? 뭐? 네가 얼마를 버는데? 기가 막혀서 먹는 걸로 우리 엄마 눈치 주는 거야 지금? 이거 다 어차피 내 돈 아니야? 너 그렇게 능력 있으면 너희 엄마랑 알아서 와. 이 티켓은 찢어버릴 거고
나랑 엄마는 먼저 갈 거니까. 어머니, 그 잘난 6년째 무직인 아드님이랑 알아서 한국 오세요. 전 갑니다. 그리고 한국 가면 이혼해.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넌 갱생 불가야. 뭐? 너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하니? 알아서 오라고? 아니, 티켓은 줘야지. 참나, 내가 이러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아들 공무원도 했던 애야. 뭐든 잘할 수 있다고. 너 아주 후회할 거야, 지금 이 행동. 그 많은 중매 다 거절하고 결혼시켰더니만. 지금이라도 중매시켜서 결혼시키세요. 엄마, 가자. 일어나. 더 이상 상종할 필요 없어. 그럼 이혼 서류 준비되면 연락할게. 그렇게 저와 엄마는 자리를 박차고 호텔로와 짐을 찾아 다른 숙소로 옮겼어요. 엄마에겐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해주고 깔끔히 이혼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죄송하다고도 했네요. 엄마는 너무 잘했다고 오히려 기운을 북돋아 주셨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남은 여행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고요. 남편은 무슨 돈으로 한국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오자마자 저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때는 늦었어요. 이미 마음이 떠났거든요. 만나서 얘기하자. 다짜고짜 이혼이라니. 그리고 그냥 엄마가 아들 기 한번 살려주신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너 기 살려주려고 나 무시해도 되고? 우리 엄마 깔봐도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나 진짜 100번도 넘게 참았어.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무능력하면 인성이라도 훌륭해야지. 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집에 너 집은 하나도 없으니까 몸만 나가. 그냥 너 집 빼면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너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님네 가서 수발 받으며 전업 투자해.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렇게 저의 연애 시절부터 결혼 생활까지 사랑했던 한 남자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어머님은 회사도 찾아오고 전화도 하면서 이제서야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셨죠. 하지만 어머님은 또다시 사태가 뒤바뀌면 금세 변할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서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쉽지 않았던 선택 이혼. 이혼을 해보고 느낀 점은 진작 나버릴 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홀가분한 것을 이혼을 하고 저는 회사에 더욱더 매진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커리어를 쌓아가며 살고 있네요. 아직도 전 남편한테는 간간히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번호도 바꿨어요. 동문회에 나가면 남편은 아직도 코인에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았고요. 동문들도 오히려 걱정을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중 친한 동문은 말했죠. 너 성민이랑 이혼하길 잘했어. 코인 그것도 도박이야. 성민이가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그래도 너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아, 그치? 그래도 뭐 이제 그냥 개 인생 열심히 살도록 응원할 뿐이야. 더 이상 욕할 것도 없고 그냥 신경도 안 쓰여 이젠. 남편은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변하기도 했고 이미 나와 가치관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선택한 일에 후회만 해왔는데 제 인생에서 이혼은 인생의 터닝포인트이자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도 결단을 내리셔야 될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터닝포인트가 될 테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되찾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저희 곁을 3개월 만에 떠나게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남편은 20살이 되고 만난 첫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날부터 딱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남편 역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저에게 대시를 하더라고요. 서로 마음이 통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는 10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20살에 만났을 때부터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아는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 대학에서 만난 지인들이 전부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족이 없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얘기를 해보니 다른 지역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말이나 명절이 되어도 남자친구는 가족들을 따로 만나지 않았고 연락도 많이 오지 않았어요. 가끔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오는 듯 했지만 남자친구는 가족들과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진수야, 이번에 명절에는 뭐 할 거야? 이번에는 집에 내려갈 거야? 아니, 이번에도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려고. 가봤자 뭐,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가도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지 뭐. 수진아, 너는 이번에 명절 보내고 언제 올 거야? 너 올라오면 만나자. 나도 명절 당일에만 집에 있고 저녁부터는 나올 수 있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 혹시 내가 가족들 안 만난다고 해서 좀 신경 쓰여? 아니, 신경 쓰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만난 지 꽤 됐는데도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언젠가는 우리 가족 얘기해 줄게. 알았지? 남자친구는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매번 가족 얘기를 피하는 것을 보고는 별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구나 생각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본인의 가족을 만나는 대신 제 가족들과는 누구보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없는 날에도 저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가면서 정말 친아들처럼 지냈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죠. 그렇게 저희는 10년 동안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10년의 연애를 끌기보다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본인의 상황이 바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보지는 않았죠.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빨리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했어요. 곁에서 보던 저는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두길 바랬지만 남자친구는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습니다. 진수야, 나는 더 기다릴 수 있어. 나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 나는 늘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수진아, 나는 너 믿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내 마음이 조급해서 안 되겠어. 어떻게든 성공해서 빨리 우리 둘이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래서 너랑 나 닮은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돼. 조금 쉬엄쉬엄 일해도 괜찮지 않을까? 알았어. 그래도 내 마음은 얼른 너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뿐이야. 남자친구는 저와의 결혼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 덕에 승진도 남들보다 빠르게 했고 월급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저를 너무나 귀하게 대해주었고 넘치는 사랑을 주었죠. 사실 남자친구만 본다면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 생각하기 쉬웠어요.
그렇지만 남자친구는 마음속으로 깊은 아픔이 있는 친구였죠. 10년의 연애를 하면서 저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단 한 번 봤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남자친구의 집에 아버님이 오시게 되면서 스치듯 인사를 한 것 뿐이었어요.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남자친구의 사정을 알고 나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아버님은 저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날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엄마와 누나를 보게 되었어요. 엄마, 누나, 여기 나랑 만나고 있는 수진이야. 그렇구나. 반갑다. 내가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 밥 먹고 가렴. 안녕? 나 진수 누나야.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다음에 보자. 괜찮아. 엄마랑 누나는 별 관심 없어. 고마워. 여기까지 와줘서. 괜찮아? 많이 놀랬겠다. 밥은 먹었어? 괜찮아.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 며칠 전에 나한테 집 명의 받으라면서 하셨는데, 이거 예상하셨는가 봐. 무슨 집 명의? 지금 어머님 사시는 곳? 갑자기 나한테 집 명의 받으라고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엄마랑 누나가 난리야. 장례 끝나고 명의 바꾸라고. 남자친구는 장례식 날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장례를 치르기 전에 아버님께서 갑자기 본가 집 명의를 남자친구 명의로 바꾸겠다며 이야기를 하시고 바꾸게 되었는데 그 며칠 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남자친구는 뭔가 아버지가 예상을 하신 것 같다며 매우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남자친구의 곁을 지켜주면서 함께 슬퍼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 아버님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셔서 같이 슬퍼하셨죠. 그렇게 큰 슬픔까지 함께 하면서 저는 앞으로 평생 이 친구와 함께 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연애를 하던 끝에 10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을 갔을 때 시모와 시누이는 사실상 우리의 결혼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딱히 반대를 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기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 진수랑 결혼하겠다고? 뭐 10년 연애했으면 결혼할 만도 하겠네. 어디서 하려고? 식장은 어차피 지역이 달라서 어디로 할지는 아직 안 정했는데 진수랑 저랑 직장이 있는 지역이 같은 지역이라 그쪽으로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 너네 맘대로 해. 어차피 초대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봤자 나랑 얘 누나밖에 더 가겠니? 그럼 예단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시면 좋으실까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날 잡고 말만 해줘. 참석할게. 결혼 날짜를 잡은 이후에도 간섭이란 것도 없었고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저희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답니다. 심지어 명절에 연락을 해도 시큰둥하고 각자 보내자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어머님, 이번에 명절에 전날에 가볼까 생각을 하는데요. 전날에? 왜? 우리 명절 음식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찾아올 필요 없어. 진수가 무슨 말 안 하니? 아니요. 별말은 안 하는데 무슨 일 있나요? 아니다. 진수가 별말 안 했으면 됐다. 이번 명절은
그냥 각자 보내자꾸나.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나도 그냥 혼자서 보내려고. 처음에는 시모의 이런 태도에 의아함이 컸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아도 그냥 원래 그런 성격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과 너무 자주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둥, 간섭을 너무 해서 트러블이 있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지만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전 생활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죠. 어떤 사람들은 복받은 일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게 복이라기보다는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시모와 신우는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남편은 20살 이후로 쭉 독립을 해서 살아갔기 때문이죠. 시모는 남편의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취를 하면서도 엄마의 반찬이나 흔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죠. 특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시모의 관심이 더더욱 없어졌던 것 같아요. 여보, 이번 주말에 본가에 한번 갔다 올까? 당신도 내려간 지 오래되지 않았어? 왜? 엄마가 오라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안 뵌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아니야.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도 그런 거 싫어하고 나도 주말에는 좀 쉬고 싶어. 그래도 안 가면 좀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수진아, 우리 집은 신경 안 써도 돼. 우리는 그냥 각자 생활을 할 뿐이야. 시대가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어. 남편의 말에 약간의 의아함이 들었지만 아무리 캐물어봐도 자세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어린 시절 엄마가 자신에게 냉정하게 굴었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시누이와 차별을 당했다고 말을 했어요. 당신 왜 어머님이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엄마는 나보다 누나를 더 좋아했어. 누나가 똑똑하고 혼자서도 이것저것 잘했거든. 거기다가 살갑고 근데 나는 무뚝뚝하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으니까 아마 엄마도 나보다 누나가 좋았겠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엄마인데. 우리 엄마도 나 공부 못하고 말 안 들어도 내 딸 그러는데? 그러게. 우리 엄마는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엄마랑 점점 멀어진 것 같아. 그러니 앞으로도 엄마랑 크게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남편은 어릴 적부터 시누이와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릴 적에는 시모도 자신에게 관심을 두었지만 점점 자신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 시모도 자신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누구보다 가정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제 일이 끝나면 매번 저를 데리러 오고 쉬는 날이면 평소 가고 싶었던 카페나 맛집을 데리고 가주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빨리 아이를 갖길 원했지만 제가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하니 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조심스럽게 대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었던 남편은 결혼 3개월 만에 고속도로 사중추돌 사고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죠. 연애는 10년 했지만 정작 내 사람이 되었던 남편은 3개월 만에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떠난 남편으로 인해서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큰 슬픔에 빠졌고 장례 역시 어떻게 치러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슬픔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던 저보다 더 슬퍼할 사람이 시무와 시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상하게 남편의 장례식 날 시무와 시누이는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슬픔을 꾹 참고 시무에게 말을 걸어 보았지만 뭔가 남 이야기를 하는 듯 싶었습니다. 어머님, 어떡해요? 진수 불쌍해서 어떡해요? 그만 울어라. 이미 떠난 걸 어떻게 하겠니? 사고라고 하잖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지만 아직 너무 젊고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잖니. 그러니 그만 울어라. 오시는 분들 네 눈치 보겠어. 네? 어머님, 슬픈 걸 어떻게 참아요? 원래 장례는 슬픈 것도 참고 견디면서 치르는 거다. 네가 운다고 해서 죽은 애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좀 냉정하게 침착하게 정신 차려라. 그래, 옳게. 그렇게 운다고 진수가 돌아오겠어? 일단 장례 치르고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운다고 흐지부지하면 더 정리 안 되고 더 힘들어. 알겠지? 처음에는 장례식장에서도 크게 목 놓아 울지 않는 시모와 시누이를 보면서 시부를 보냈던 일이 있어서 그런지 침착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를 달래면서 얘기를 해 주셨죠. 그렇지만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저로서는 바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목 놓아 울다, 하루는 정신을 놓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이 나고 나서는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이 동생이 죽었는데 저렇게 냉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모와 시누이는 장례가 끝이 남과 동시에 서류를 정리하자며 얘기를 했어요. 진수 장례 끝나면 우리 정리해야 할 서류들 빨리 정리하자. 지금 안 하면 흐지부지 계속 이어지게 되고 슬픈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어떤 정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아버지 유산으로 받았던 부동산도 아직 진수 명의로 있을 거고 이런저런 것들 다 정리를 해야 너도 마음 편하지 않겠니? 아, 지금 바로 해야 하나요?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너랑 나랑 더 서먹해지지. 지금 바로 정리를 하자고. 그래, 옳게. 옳게 사실 아직 30대고 젊은데 시댁 식구들이랑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불편하잖아. 이렇게 정리할 때 바로바로 정리를 해야 나중에 불편하지 않고 문제도 안 생기지. 시모와 시누이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저에게 얼른 정리를 하자며 재촉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모, 시누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시댁 식구들이랑 계속 연을 이어나가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모와 시누이가 저를 생각해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라 생각을 했었죠. 힘든 와중에 저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정리를 하기 위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재산 내역을 살펴보니 시모와 시누이가 살고 있던 집은 아직 남편의 명의였고 아버님이 남겨주신 부동산도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시모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시댁에 방문을 하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잠시 외출을 했나 싶어 식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중 서류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저는 서류를 줍기 위해 식탁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모와 시누이가 밖에서 들어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 언제 온다니? 이제 올 때 되지 않았어? 그러게. 이제 저제 온다고 하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겠네. 어쨌든 모르는 거 맞겠지? 맞아. 아예 모르는 것 같더라고. 에휴, 마음 같아서는 화장을 하는 게 맞았는데, 얘가 화장을 그렇게 반대할 줄이야 몰랐네. 그러게 말이야. 혹시 나중에 문제되는 건 아니겠지? 그럴 일 없어. 솔직히 나중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그때 너랑 나랑 진수밖에 더 있었니? 거기다가 진수는 사고사로 이미 종결됐는데 뭐 어쩔 거야. 그냥 우리만 조용히 있으면 돼. 정말 괜찮을까, 엄마? 나 좀 걱정돼. 다 내가 책임져. 경찰에서도 모르는 걸 걔가 어떻게 알아? 일단 서류만 얼른 정리하고 우리도 다른 곳으로 가자. 시누이와 시모는 당시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대화하는 내용을 보니 사고에 대해서 미심쩍인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시모와 시누이의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 시모와 시누이에게 따지느냐 아니면 좀 더 알아보느냐 고민을 하던 끝에 결국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을 준비하기로 했죠. 남편의 경우 친인척도 없는 상황이었고 대학도 타지로 오게 되면서 어릴 적 친구들과 다 떨어져 지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알고 있던 지인들 중에서는 남편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전혀 없었죠. 그러던 중 장례식장에 왔던 초중학교 동창 친구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향에서 가게를 하고 있다며 소개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 그날 이후 바로 그 친구를 찾아 나섰죠.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진수 어머님, 사실 진수 친모가 아니에요. 진수도 중학교 때 처음 알았고요. 진수 어릴 적에 친모가 돌아가셨고 기억도 없었던 시기에 아버님께서 재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진수가 우연히 서류를 떼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 아마 많이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진수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럴만 하죠. 중학교 때까지 친모라고 알고 지냈었으니까 아버지도 자기에게 친모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더라고요, 뭐. 정말 친모처럼 잘해주었다면 모를까. 계모는 진수를 엄청 괴롭혔거든요. 계모가 데리고 온 누나랑 차별도 엄청 하고 아무튼 힘들어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글쎄요. 진수가 가족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면 아마 저만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중학교 때 보고선 연락이 끊겼으니 그냥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어머님께서는 진수 씨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나요? 사이요? 안 좋다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했으니까요. 그나마 아버지가 계시면 진수를 아들처럼 대했다고 하는데 아버님이 출장도 많으시고 집에 잘 안 오셨잖아요. 소풍 가도 진수는 도시락 한 번 싸온 적도 없었고 아파서 열이 펄펄 나는데도 학교에 왔어요. 안 가면 어머니가 혼낸다고 해서 진수 누나는 그 시기에도 좋다는 학원이며 메이크옷이며 다 입고 다녔는데 진수는 크면서 교복이 작아져도 새로 사주질 않으셨어요. 뭐 그 정도라고 할까요? 나중에 좋아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장례식장 가보니 뭐 그때랑 다를 바 없더라고요.
남편의 친구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는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느껴지니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이번 사고에 시모와 시누이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 당시 조사를 했던 경찰서에 연락을 해 어떻게 조사가 마무리되었는지를 문의해 보니 제가 정신없는 사이에 시모와 시누이는 부검을 의뢰하지 않았더라고요. 경찰 측에서도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졸았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중 추돌 사고로 결론을 지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남편은 일이 바빠서 잠을 잘 시간이 부족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운전을 하면서 졸았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핸드폰과 블랙박스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 남편의 핸드폰에서 사고 당일 시모가 남편을 시댁으로 불렀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음에 가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그날 바로 와야 한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통해서 시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저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래. 무슨 일로 전화했니? 진수 씨 사고요. 그날 몇 시간 전에 어머님 댁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때 진수 씨 컨디션이 좋지 않았나요? 컨디션? 피곤해 보이긴 했지. 그냥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그게 왜? 아니요. 졸음운전으로 판정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진수 씨가 그렇게 피곤했었나 싶어서요. 왜? 내가 진수 피곤한데 억지로 내보냈다고 생각한 거니? 내가 억지로 내보내서 진수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럼 지금 와서 내 탓하고 싶어서 전화했니? 아니, 너는 서류 정리하자고 한 게 언젠데 아직도 안 가지고 와? 이렇게 내 탓하면서 결국 서류 정리도 잘필 미루겠다는 거야? 어머님, 저는 그게 아니라 진수 씨 사고가 이상해서요. 뭐가 이상하니? 진수가 졸음운전을 했고 그게 다 CCTV 블랙박스에 찍혀지 않니? 이상할 게 뭐가 있어? 너는 경찰도 못 믿는 거야? 믿든 안 믿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얼른 서류나 정리하게 빨리 처분해서 가지고 와. 내가 처분할 수 없으니 네가 정리를 해야 되잖니. 시모는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경찰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시댁에 들리기 전에 남편 상태가 찍힌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남편은 누구보다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시댁에 들렸을 때 시모의 이름으로 처방된 수면제 내역을 토대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남편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발견이 된다면 누군가의 악행으로 인한 것이라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남편을 묘지에서 다시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바로 조사는 진행될 수 있었죠. 남편의 묘지가 파헤치는 날, 저는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남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서는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조사 결과 남편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발견이 되었죠. 부근께 수면제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단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사로 판명되었는데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고요? 남편은 한 번도 수면제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조사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께서
당시 수면제를 처음 복용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준 수면제를 복용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조사를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남편이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었을 가능성이며 다른 사람에게 받았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두고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결과 남편은 한 번도 수면제 처방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상하게 생각을 한 경찰은 시모와 시누이의 처방 내역을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와 시누이가 사고가 있기 전부터 꾸준히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저에게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너는 내가 진수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아무리 못돼도 그렇지. 수면제로 애를 죽였다고? 아직 판명된 게 없어요. 제가 어머님이 죽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수 씨 사망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진수 사고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왜 내 처방 내역서를 모두 알아보는 거니? 거기다가 진수 누나 처방 내역도 왜 알아보는 거고? 너희 우리가 진수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진수 씨 죽였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뭔데? 너 지금 나 협박하려고 그러는 거니? 재산 우리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야? 어차피 진수가 다 동의도 했던 내용인데 내가 그래도 네가 와이프니까 네 얘기 먼저 들어주려고 한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진수 그때 우리 집 왔을 때 이미 서류에 도장도 다 찍고 갔다. 이거 지장이니까 가서 감별을 받든지 해봐. 시모는 사고가 발생하던 날 남편이 시모가 살고 있던 집 명의를 시모의 명의로 변경한다는 서류에 지장을 찍었던 서류를 내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것 때문에 시모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억울함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던 중 시모는 저에게 결정적인 말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집 명의 어차피 진수 씨가 어머님께 드린 거잖아요. 진수 씨 그때 명의 변경하려고 어머님 댁으로 간 거예요? 그래. 그날 전부터 바꾸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바꾸다가 이번에 바꾸러 온 거라고 하더라. 어머님, 그때 진수 씨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회사에 알아보니까 급한 일이 있다며 반차를 쓰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통화한 내역도 보니 부동산 사장님이랑도 통화를 한 내역이 있었어요. 제가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명의 변경이 아니라 집 처분 때문에 연락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뭐? 그 사람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집에는 명의 변경하겠다고 왔어. 너는 이 서류 보고도 못 믿겠니? 서류에 그 사람 지장 빼고는 쓴 글자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쓴 것도 없고 날짜며 아무것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장만 찍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계약인지 아나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계약이지 불법이니? 어쨌든 지장만 찍으면 되잖아. 자고 있든 뭐하든 지장만 찍으면 되는 거지. 자고 있어요?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다는 얘기다. 난 너한테 더 할 말 없고 여기 집은 진수가 생전에 동의해서 명의 바꾸기로 한 거니까 그냥 넌 서류 정리할 필요 없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저는 시모와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고 시모와 시누이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시모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탄 영양제를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죠. 남편은 그걸 먹고 나서 시댁에서 잠시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일어나 서둘러 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던 중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죠. 결국 시모가 준 수면제를 탄 영양제가 남편의 사고로 이어지게 했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경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와 시누이는 남편과 혈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된다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마저 남에게 넘어갈까 두려워 명의를 바꾸기 위해 이 상황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만난 시모는 저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며 잘못을 고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전혀 미안하지 않으셨어요? 미안했다. 난 그렇게까지 사고가 날 줄 몰랐어. 이미 한 번 집에서 자고 나간 상황이니 다 깼는 줄 알았지. 사고까지 날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고. 난 단지 집 명의만 바꾸고 싶었을 뿐이야. 진수 아빠가 죽을 때 나한테 집이라도 넘겨줬다면 난 이렇게까지 안 했어. 진수한테 여러 번 집 명의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걔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럼 어떡해? 어떻게든 집 명의 받아야지. 미안하다.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어머님 배아파난 자식 아니어도 진수 평생을 같이 자란 엄마잖아요. 난 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아마 걔도 그걸 알았겠지. 그러니 나한테 집 명의를 절대로 주지 못한다고 했을 거야. 그래도 이건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한다. 진수 아빠가 나한테 집 명의만 줬어도, 아니 진수가 나한테 집 명의 돌려줬어도 난 이렇게까지 안 했어. 이건 다 당신이 만든 거예요. 당신이랑 당신 딸이 만든 거라고요. 평생을 진수가 얼마나 한이고 당신에 대한 원망과 서름이 컸으면 당신에 대한 동정이 조금도 없었겠어요? 시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만은 아니라며 항변했지만 그 모습에 저는 더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사건은 고의적으로 시모가 사고를 내기 위해 수면제를 먹였던 것이 아니라는 점은 밝혀졌지만 시모가 먹인 수면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서 시모와 시누이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 인하여 고의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경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네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남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라봅니다. 저의 기막힌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용서를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만 사시다가 건강도 많이 약해지셨고 외딴 시골 생활을 홀로 하시다가 많이 힘드셨는지 제가 살고 있는 근처로 이사를 오시려고 고민을 하셨어요. 아빠와 한평생 살면서 농사일만 해오시던 엄마가 그동안 많이 의지하며 살아왔던 아빠의 존재가 사라지고 나서부턴 우울증에 시달리셨고 함께 살아오시던 공간에서 지내는 걸 힘들어 하셨습니다. 옆에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던 저는 엄마의 건강을 우선시 생각해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 엄마도 외로운 삶이 싫으셨는지 이사를 결정짓게 되었죠. 아빠가 엄마 옆에 계셨다면 좋았겠지만 세월의 장사 없다고 아빠도 나이를 먹게 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더니 혈액암으로 한동안 고생하시다가 결국 엄마의 손을 놓게 되셨네요.
아직까지도 아빠가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아빠의 건강이 썩 좋진 않았었지만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감고 싶다 하셔서 힘들게 버티신 뒤 결혼하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 뒤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엄마가 홀로 지내시는 동안 꾸준하게 관심을 드렸었는데 아빠의 공백을 제가 메꿔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삶의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셨는지 시골 생활을 정리하셨죠. 그렇게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기 전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씩 집안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저희 엄마의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빈 방이 있으니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남편에게 전달을 받았을 때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시댁 집안에 시부도 계시고 신우도 있는데 빈 방이 있다고 같이 지내자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흘려들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의견 괜찮은 것 같은데. 장모님이 근처로 이사 오셔봤자 혼자 지내시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럼 시골에서 사는 거랑 뭐가 달라? 우리 엄마가 부침성도 좋아서 같이 생활하면 좋은 기운도 받을 수 있어서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니 우울증 치료가 우선 아니야? 어차피 2층에 방이 비어있는 거라 크게 부딪힐 일도 없고 2층에 화장실, 샤워실 전부 준비되어 있어서 개인 생활도 보장이 되잖아. 내가 왔을 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당신 선에서 끝내기 전에 장모님 의견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왜 했겠냐? 우리가 가족이니까 장모님 걱정돼서 하는 얘기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 내가 그 뜻을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님과 우리 엄마는 사돈지간이잖아. 아무리 친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해도 불편한 게 없을 순 없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 엄마가 어머님 댁에서 지낸다 해도 그 기간은 오래가지 못할걸? 워낙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어머님처럼 에너지 넘치게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셔. 그래서 같이 살다 보면 답답함도 느끼실 테고 그런 안 맞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금보다도 관계가 안 좋아지겠지. 나는 그런 관계가 오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나는 엄마가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걸 원하지 신세 지는 것처럼 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골 생활 정리하시고 남은 재산으로 집 하나 정도 장만하실 수 있는 재산은 충분히 있는데 왜 어머님 집에 돈을 주고 들어가서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나는 그 방법이 우울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대화는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문제는 좀처럼 사그라들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 말 그대로 시모에게 전달을 하겠다길래 기분 상하지 않게 좋게 포장해서 설명해 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생각 없이 제가 무조건 반대를 한다면서 같이 살면 우리 엄마가 불편해 하실까봐 싫다며 상황을 악화시키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내가 어딜 봐서 사돈을 불편하게 만들 것 같니?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반대를 해? 내가 사돈과 직접 통화 좀 해야 될 것 같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차분한 성격이시고 말수도 적으셔서 조용한 걸 좋아하세요. 이사하시는 목적은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서 저희 아빠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셔서 돌아다니실 때마다 아빠와 함께한 추억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생활의 변화를 주고 싶다고 하셔서 이왕 이사하는 거 저희 집 근처로 옮기겠다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희 엄마한테 방을 내어주시려 했는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제가 엄마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로 서운해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저희 엄마 보고 그냥 들어와 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밖에서 직구하는 것만큼의 돈을 달라면서요. 어느 누가 같은 돈을 주고 자유롭게 생활하기도 힘든 어머님 댁에서 살겠어요. 그건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당연히 보증금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집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그냥 호텔처럼 편하게 생활하면 되는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 너랑은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사돈이랑 통화를 하는 게 빠를 것 같으니 이만 끊는다. 시모 머릿속에서 나오는 계획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계속해서 강행하려는 모습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엄마 일 하나 신경 쓰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시모까지 생각 없이 행동을 하시니 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말을 해버린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밖에서 전세로 들어가면 엄마 혼자 집에서 편하게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데 굳이 시모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고 눈치 봐가면서 방 하나 얻어 사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모 말로는 호텔처럼 편하게 지내도 된다고 했지만 사돈지간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하길 잘했다 생각했고 몇 시간 뒤 엄마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사돈이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지내자는 의견을 줬는데 거절했고 사돈의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생각을 잘 얘기했으면 그걸로 된 거라며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예상한 대로 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에 기분이 이상했는지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야, 내려. 나 지금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아. 나 엄마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어. 당신이랑 장모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어. 좋은 마음으로 같이 지내고 싶어 했던 건데 보증금이 그렇게 중요하냐? 돈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니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질까봐 엄청 불안한 거겠지. 뭐? 밑바닥 인생이라고? 지금 말 다 했어? 같이 지내기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한 게 밑바닥 인생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보고 지금 여기서 내리라고? 당신 2년 만에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 여기서 내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차에 치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네가 차에 왜 치여? 차가 너를 피해가겠지. 너랑 부딪히면 차가 나만 나겠냐? 운전하던 사람이 더 위험하겠다. 저기 앞에 버스 정류장 있네. 버스를 타고 오던 지나가던 택시를 잡던 그건 너 맘대로 하고 나는 지금 바로 차 돌려서 엄마한테 갈 거니까 너는 너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 오늘 안 들어갈 거니까 전화하지 말고.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났고 저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유턴해서 시댁 방향으로 향했어요. 멀어지는 차를 보면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함께하고 있는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돌아와 줄 거라 믿고 기다려봤지만 남편은 차를 돌려 위험한 찻길에 있는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제가 서 있던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되는 위치라며 서 있던 위치가 달리던 트럭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서 있으면 불안해 죽겠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위치에다가 남편이 저보고 내리라고 했었다는 거에 너무 기가 찼어요.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려고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의 한마디로 남편에 대한 감정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의 배려 없는 행동에 화가 가라앉지 않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 거의 다 도착했다고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려고 올라오셔서 엄마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은 전에 있었던 일들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만나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은 뒤 차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솔직하게 여쭤봤어요. 엄마는 사돈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저와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집을 구해 조용히 사는 게 원하는 삶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네요. 저희 입장이 확고한데 본인들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에 열을 올려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 심오한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와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던 남편이 처음 뱉은 말은 저희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 게 아닌 불만이었습니다. 아까 도로 한복판에 떨궈 줬는데 잘 왔네. 나 없는 동안 장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나 봐. 나는 엄마 비위 맞춰주느라 진땀 빼고 왔는데.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내가 고생했다는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야? 아까 네가 나를 내려줬던 그 위치가 어떤 곳이었는진 알아? 교통사고가 상당히 잦은 곳이었대. 너는 나를 도로 한복판에 내리라고 한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끝났어. 집에 오는 동안 정말 생각 많이 해봤는데 우리 결혼 몇 년 차인지 너도 알지? 2년 동안 사소한 다툼 같은 건 있었지만 오늘처럼 최악인 날은 없었다. 도대체 나랑 엄마가 무슨 잘못을 한 건데? 어머님 댁에 보증금 내고 들어가지 않는 게 이 정도로 문제를 키울 일인 거야? 돈독이 오른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어 놓고 왜 우리를 탓해?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났어? 집에 잘 돌아왔으면 된 거지. 왜 화를 내? 나도 쉽게 얘기한 거 아니었고 우리 부모님 집에서 장모님이 살면 이득되는 점들이 많을 것 같아 신중히 생각해보고 말씀드린 거였어. 어차피 우리 엄마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 거고 우리도 굳이 설득시키고 싶지도 않아서 마음 접기로 했어. 장모님, 오늘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거 아니죠? 저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근처에 시설 좋은 호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지내시면서 집을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뭐라고? 방도 비어있는데 우리 엄마 보고 호텔에 가서 자라고? 이 집이 네가 산 집도 아니잖아. 오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정말 막 나갈 생각이야? 남편은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난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는데 엄마가 조용히 넘어가자면서 더 이상의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시길래 화가 치밀어 오른 감정을 찬물로 달랬습니다. 엄마는 사위 눈치가 보여서 호텔에서 지내겠다는 거 비어있는 방에 들어가 쉬게 해드렸어요. 남편과 재산도 반반해서 구한 집이고 시모는 제 집 드나드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다녔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반면 남편은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딸 집에 와서 주무시는 건데 그것 가지고 싫은 내색 팍팍 내면서 방문을 쾅하고 닫을 땐 이혼 말고는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출근 시간이 한참 전인데도 새벽같이 일어나 집 밖을 나섰고 저는 방에서 인긴척을 들었는데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고 어차피 서로 얼굴을 마주해봤자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아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출근 준비를 끝낸 뒤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섰고 엄마는 집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니셨어요. 저는 남편과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합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죠.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괜찮은 가격대의 집이 나와서 계약을 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아서
퇴근하자마자 엄마가 이사할 집을 확인해 보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계약한 집에 도착해 확인을 해보니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집도 깔끔하고 크게 하자도 없는 것 같아 저도 한시름 마음이 놓였어요. 새로 시작하는 집에서 엄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 채워넣고 싶어 하시길래 마트에 들러 필요한 물건들을 같이 골라주면서 엄마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둘 치워 넣었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었네요. 엄마, 제가 지금 일이 좀 바빠서 그러는데 한가해지면 그때 다시 연락하면 안 될까요? 오늘까지 무조건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기 현이야,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다더라. 아니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나랑 계약했던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 지금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난리도 아니야. 집을 통째로 날리게 생겼다면서 땅을 치고 울고 있는데 엄마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네? 사기를 당했다고요? 아니, 갑자기 무슨 사기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모든 걸 잘 알아봤잖아요. 저도 옆에서 같이 확인해줬는데 그게 전부 사기였다는 거예요? 저는 엄마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부동산에서 조금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제대로 절차 밟아 계약을 체결했는데 얼마 살지도 않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을 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급하게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땅을 치고 있었고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가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만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이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지 저희 가족이 사기를 당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유, 요즘 깡통 전세라고 들어봤어요? 꽤 골치 아픈 사기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사기꾼과 부동산이 짜고 치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집주인이 다른 명의자 하나를 섭외해서 사기를 치는 거라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담보대출이 가능한 노숙자한테 돈을 주고 섭외해서 노숙자한테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합니다. 한마디로 노숙자한테 명의를 넘기는 거죠. 그리고 매매 계약한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을 찾아가 전세로 들어올 사람을 구합니다. 그게 저희 부동산이었던 거죠. 당시 매매 계약만 되어 있고 등기부 등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할 사람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잔금을 치르게 되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되는 다음날 0시 전에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고 미리 준비해 놓은 노숙자한테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노숙자가 담보대출까지 실행을 하는데 그 집에 대한 대출금까지 집주인이 모두 가져가 버리는 형식이죠. 그렇게 되면 노숙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원래 집 가격만큼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선순위로 설정이 된 근저당인 은행이 먼저 배당을 가져가고 다음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온 임차인은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없게 되는 거죠. 사기를 친 그 사람은 전세금과 대출금까지 전부 다 가지고 벌써 잠적을 했을 겁니다.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일단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신축이라 저와 엄마는 마음에 들어 있었는데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낙찰자는 최대한 빨리 집을 비워달라면서 재촉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이 사기꾼을 잡아주길 간절히 바라는 것밖엔 없었어요. 뒤늦게 들어온 남편은 사기를 당했다는 말에 똑같이 충격을 받았고 시댁 식구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집으로 찾아온 시댁 식구들은 어두운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는데 시모가 그런 엄마를 바라보면서 한번 밑바닥 인생이 어딜 가겠냐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시골에나 처박혀 있지 뭘 잘났다고 기어나와선 돈까지 떼이냐면서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저희 엄마를 바라보며 배꼽 잡고 비꼬길래 결국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한 사기는 어느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사기였다고요. 어머님이 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마 똑같이 당했을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멍청하다는 거야. 맨날 촌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 밖으로 기어 나오니까 이런 사기를 당하는 거지. 내가 사돈이었으면 전세 잔금일 날 바로 전세권을 설정해 버린다든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을 넣었다면 이런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몰랐나 봐. 욕을 먹어도 싸지. 사기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게 잘못인 거야. 왜 밑바닥 인생이 평생 밑바닥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정말 한심들하다. 경찰한테 신고한다고 해서 범인이 쉽게 잡힐 것 같아? 그런 거 하나 생각 안 해보고 움직였겠니? 한번 사기당한 사람들이 또 사기를 당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사돈이 이번에 사기를 당했으니 다음엔 사기를 안 당할 줄 아니? 똑같은 사기에 또 당할걸?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네. 어차피 전세 사기꾼들 잡기 어려우니 어쩌겠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사부인이 저희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집안일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돈도 좀 챙겨드릴 테니 사기당한 돈만큼은 모으지 못해도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 집안꼴이 말이 아닌데 가족이 관리해주는 게 제일 좋지. 어차피 전부 다 처분하고 정리하셨다면서요. 그럼 이제 갈 곳도 없잖아요? 저희 오빠 집에 계속 있는 것도 눈치 보이지 않겠어요? 저희 엄마 말대로 2층에 방 비어 있으니까 편하게 지내시면서 밥도 좀 해주시고 밀려있는 집안 살림까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보고 지금 가정부를 하라는 거야? 사기당해서 정신이 온전하지도 않는데 집안일을 하라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말이 안 돼? 그럼 이 집에서 계속 붙어 살 거야? 나는 불편하다고 했잖아. 그렇게 싫으면 당신이 원룸 하나 알아봐 주던가. 내가 봤을 때 당신도 또 사기당할걸? 더는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느낀 저는 사기를 당해 힘들어하는 엄마를 모시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같이 있다간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랑 공원에 앉아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엄마와 비슷한 전세 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이 터졌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주민들이 범인인 것 같은 사람을 잡아서 경찰을 불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희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지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사기꾼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저희 엄마와 계약을 했던 집주인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사기를 치려 했다가 딱 걸리게 되었던 거죠. 저는 당장 돈을 토해내라면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는데 옆에서 말리던 공인중개사가 건넨 기막힌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저에게 보여준 사진 한 장에 소름이 돋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제 앞에 있던 사기꾼도 누군가의 지시로 사기를 친 거였는데 나중에 본인이 잡히게 되면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될까봐 보험용으로 일을 시킨 그 사람의 사진을 찍어둔 거라며
저에게 보여줬는데 모든 걸 뒤에서 지시하고 있었던 건 충격적이게도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자 사기꾼이 입을 열었어요. 거기 사진 속의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돈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주인처럼 움직인 거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그 사람들이 가져간 뒤에 저는 그에 따른 수당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제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잡힐 일이 없잖아요. 제 입을 막기 위해서 꽤 큰 돈을 받아왔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몇 년간 같이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따라 저에게 떨어지는 수당이 너무 적어지더라고요. 저는 한 번 잡히면 징역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에 비해 수당이 적어서 좀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길래 혹시 몰라 사진까지 찍어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잡혔는데 그냥 전부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저는 2년간 사기꾼인 남편과 결혼 생활을 했던 거였고 저희 엄마 돈은 사기꾼인 시모에게 들어간 거였어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반전이 눈앞에 펼쳐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숨기면서 그동안 정상인처럼 생활해왔던 그 인간들의 행동에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사기꾼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엄마를 모시고 급하게 저희 집으로 향했고 동시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니 눈앞에 보이는 사기꾼 놈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노력해서 벌은 돈이 아닌 남의 노력을 등쳐먹고 사는 그들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거침없이 들어가 상을 뒤집어 엎었고 그 인간들이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길래 좀 전에 만났던 사기꾼의 얼굴을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시선을 회피하길래 지금 경찰이 오고 있는 중이라며 곧 법적 처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자 눈앞에 사기꾼 놈들은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도망치려 하길래 저희 엄마 돈을 사기치려 했던 그놈들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엄마도 저를 도왔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는 동안 남편과 시부는 남자라서 힘이 워낙 세다 보니 저와 엄마를 뿌리친 뒤 도망을 쳤어요. 신우도 저희 엄마를 밀친 뒤 도망을 쳐버렸고 시모만 붙잡혀져 있는 상태였죠. 밖으로 계속 나가려는 거 엄마와 함께 머리채를 쥐어 뜯으면서 못 가게 하자 시모가 가족들에게 도와달라며 외쳤고 시댁 식구들이 맨발로 다시 돌아와 저와 엄마한테 설설기며 떼인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면서 일단 도망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들이 들이닥치면서 싹 다 모조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지만 현재 사기꾼 자식을 가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선 무슨 일을 하던 항상 조심하고 있지만 매일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의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 나쁜 놈들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범죄인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은 피해 금액에 대해선 거의 돌려받을 수 있었고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남이 피땀 흘려 벌어모은 돈을 얄팍한 수법으로 이득을 취하던 그놈들은 아마 징역살이를 하고 나와서도 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겠죠. 저는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됐지만 5년 이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만큼은 피해받는 일이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